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윤선희, 38살이고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평범한 인사를 드리지만 제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저희 가게는 매일 꽃향기로 가득하지만 제 인생은 한때 그와 정반대였거든요.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 경험상 그 심은 게 반드시 선량해야 한다는 걸 몇 번이나 깨달았어요. 혹시 여러분은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저처럼 억울하고 분한 일이 또 있을까 싶으실 겁니다. 지금은 꽃집을 운영하며 조금씩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그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왜 내게 이런 일들이 몰아쳤는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저처럼 억울한 일을 겪고 그래도 버텨내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통해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꿈은 어렸을 때부터 플로리스트였어요. 꽃집을 운영하시던 엄마를 보고 자라면서 아침 일찍부터 꽃을 정리하고 정성스럽게 가게를 꾸미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꽃과 함께하는 삶을 동경하게 되었어요. 엄마는 항상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따뜻하게 대하며 꽃을 추천해 주셨고 그 과정에서 손님들의 환한 미소를 보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어릴 때부터 느낄 수 있었죠. 꽃향기로 가득 찬 가게 안에서 엄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제게 행복 그 자체였고 자연스럽게 나도 커서 엄마처럼 꽃집을 운영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현실은 꿈처럼 달콤하지 않더라고요. 돈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마케팅 회사에 취직했고 그렇게 정신없이 회사 다니며 치열하게 살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순식간에 결혼하고 아이까지 가지게 됐어요. 모든 게 예상보다 빨리 흘러가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는 육아와 살림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묻어뒀던 꿈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엄마처럼 꽃집을 운영하고 싶다는 열망이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겁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남는 시간에 플로리스트 공부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지금 꽃집을 차리는 건 무리라며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무슨 꽃집이냐고 제가 그거 하다 망하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할 거냐고 하루가 멀다 하고 잔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심지어 애 키우고 살림만 해도 바쁠 텐데 공부고 뭐고 다 접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까지 했으니 남편 잔소리가 얼마나 심했는지 아시겠죠? 저는 남편이 잔소리를 해도 나중에 제 밥벌이는 제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밀고 나갔어요. 남편이 돈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갈수록 절 옥죄는 느낌이었고 그 돈을 받는 게 나중 되면 더 심한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아 더더욱 이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꽃집을 차릴 돈을 누가 가져다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직접 벌기로 결심하고 꽃꽂이 강사님을 돕는 아르바이트부터 새벽 시장에 나가 꽃을 떼우는 일까지 닥치는 대로 했어요. 새벽 공기에 손이 얼얼해도 몸은 녹초가 돼도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어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차린다는 목표가 점점 확고해졌고 남편 앞에서도 내가 벌어서 내가 할 거라는 태도로 조금 떳떳했어요. 하지만 공부랑 알바를 병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육아, 살림, 공부,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는 게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알바에만 집중해서 돈까지 모으자는 현실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그날도 결혼식장에 꽃장식 알바를 하러 가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남편이 느닷없이 급한 미팅이 잡혔다면서 저보고 알바하는데 아이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결혼식장이니 아이도 구경시킬 겸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제가 일하러 가는 날에 그런 말을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은 어쩔 수 없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덧붙였지만 그 말이 더 짜증나게 만들었죠. 뭐 어쩌겠어요. 결국 아이를 데리고 차를 몰고 결혼식장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이를 챙기고 가느라 알바 시간이 좀 늦었고 마음이 급하다 보니 운전 실수로 큰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그 사고로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났죠. 저만 살아남은 채로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저를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며 차가운 태도로 점점 절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그의 눈빛은 매일 저를 겨냥하며 제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화를 참지 못하는 듯 했죠. 처음엔 서로 슬픔에 잠식돼 말조차 제대로 꺼내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슬픔이 점점 분노로 변해갔고 저에 대한 원망이 그의 말과 행동에서 날카롭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은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고요. 너 때문에 애가 죽은 거야. 왜 운전을 그따위로 했냐고. 뭐? 그게 내 잘못이라고? 당신이 데리고 가라고 해서 간 거잖아. 내가 가라고 했어도 네가 운전을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뭔 소리야? 지금 사고가 내 책임이라는 거야? 넌 책임 없어? 왜 나한테만 난리야? 너도 애한테 신경 안 쓴 건 매한가지 아니야? 뭐야? 너희들 싸우는 소리가 온 집안에 다 들리겠다. 네가 잘못한 건데 인정 좀 해라. 이제 와서 변명한다고 애가 돌아오냐고. 변명이라뇨. 저도 얼마나 힘든데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어머님까지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네가 뭐라고 하든 간에 결국 네 선택이었어.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라고. 와, 진짜 다들 너무하시네요. 제가 무슨 죄인이에요? 애 사고 난 걸로 이렇게까지 저한테 들이대야 돼요? 그럼 네가 죄인이 아니면 누가 죄인이야? 우리 손자가 그렇게 됐는데 네가 책임질 사람이 아니라고? 그 말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제 잘못이라고 몰아붙이며 하루도 쉬지 않고 절 비난했고 저희 관계는 그날 이후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서로 얼굴도 보기 싫고 말이 통할 리도 없었죠. 매일같이 쏘아붙이는 남편의 말에 제 정신은 점점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를 잃은 제 탓이라는 죄책감과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은 날마다 절 짓눌렀어요. 사고의 기억은 끊임없이 떠올랐고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남편은 결국 이혼을 하자고 선언했어요. 사실 저도 이미 우리 사이는 끝났다고 생각했기에 좋게 이혼을 마무리하려고 했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혼 과정에서 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고가 났던 그날 남편이 말하던 급한 미팅이라는 게 사실 상간녀를 만나러 간 거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이혼 준비를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하던 중에 남편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일이 생겼거든요. 사고 당일 남편 카드로 결제된 모텔 영수증이 떡하니 찍혀있는 걸 본 순간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손이 떨리고 머리가 멍해졌어요. 설마 하는 마음에 남편의 동선을 다시 살펴보게 됐어요. 이후 더욱 철저히 뒤를 캐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상간녀의 이름과 그들이 모텔에서 만났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상간녀는 저랑도 잘 아는 저와 함께 플로리스트 공부를 같이 했던 이제 겨우 25살 된 여자였죠. 남편 휴대폰까지 몰래 보면서 평소와는 다른 이름이 저장된 메시지를 발견했는데 그 메시지를 확인했더니 저랑 같이 공부를 했던 그년이더라고요. 그 상간녀는 공부를 하면서 제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제가 꽤나 신뢰했던 사람이었기에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서로 알바 자리도 공유하고 심지어 우리 집에도 몇 번 초대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아들에게도 얼마나 살갑게 굴었던지 아들이 그 상간녀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런 애랑 남편이 바람났다니 제 자신이 너무 어리석게 느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죠.
아니, 어떻게 제가 그렇게 믿었던 두 사람이 절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고요. 언니,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뭐? 지금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네가 내 남편이랑 그 짓을 해놓고 어쩔 수 없었다고? 그냥 언니가 남편이랑 사이 안 좋아 보였잖아. 그래서 그랬다고. 근데 그 사람도 나 좋아했어. 나 혼자만 잘못한 거 아니야. 내 앞에서 이런 말하는 너 진짜 대단하다.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집에 들이고 우리 애까지 보여줬던 내가 바보지. 나도 잘못했어. 근데 이렇게 하지 말아라. 사람들 다 보는데. 다 내 책임이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아, 이제 와서 잘못했어? 네가 상간녀랑 쳐 놀고 있을 때 우리 애가 무슨 꼴이 됐는지는 생각 안 나? 그걸 내가 몰랐냐고. 나도 힘들다고. 그만해요, 우리. 이렇게 싸워봤자 뭐예요. 야, 넌 아가리 닥쳐. 여기 네가 낄 자리 아니야. 내가 너 그냥 안 둘 거니까 그렇게 알아둬. 분노와 배신감에 몸이 떨리고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땐 정신이 너무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조차 감당하기 어려운데 남편의 배신까지 겹치니까 제 정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어요. 바보 같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저는 협의 이혼으로 합의했고 재산도 5대5로 나눴어요. 더 싸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이혼 후에도 제 삶은 한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진 뒤 혼자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그제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절 끝까지 붙들어준 가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랑 언니 그리고 남동생까지 모두 절 밖으로 끌어내려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언니는 매일같이 나가자고 했고 전 매일같이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 혼자 있게 해달라고 했죠. 그렇게 버텼는데 결국엔 집안에 틀어박혀 있던 절 부모님이 본가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본가로 들어갔지만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무기력했고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으면서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그때 플로리스트를 꿈꾼 걸 안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꽃을 다루는 일이 저한테 안정감을 줄 거라고요. 그 말에 처음으로 다시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배우다만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끝까지 따기로 결심했죠. 정신과 치료를 하면서 공부까지 하느라 힘들긴 했지만 그만큼 정신적으로도 나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침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이 있었어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많았지만 결국 꽃집을 차리는 데 쓰기로 했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는 마음이었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우울증도 차츰 극복이 되어가는 것 같았죠. 가게 내부 인테리어를 고르고 꽃을 정리하고 SNS에 홍보글을 올리면서 준비하는 시간 동안 몇 년 동안 죽었던 내 삶이 다시 산 것 같았어요. 가게를 오픈한 후에는 홍보도 열심히 했는데 제 SNS랑 카톡 프로필에 꽃집 오픈했다는 글과 사진으로 도배를 했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개업식도 뻑적지근하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 후 몇 블록 떨어지지 않은 곳에 새로 꽃집이 생겼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가봤어요. 이미 시장 조사를 다 했을 텐데 왜 굳이 내 가게 근처에 꽃집을 열었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누굴 봤는지 아세요? 바람났던 전 남편의 상간녀를 마주치게 되었고 그 여자가 사장으로 그 꽃집에 있는 겁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머리가 하얗게 변하면서 온몸이 떨렸죠. 이 여자가 왜 여기 있는 건지, 왜 내 근처까지 와서 다시 내 인생을 흔들려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황당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오르면서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었고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
이 꽃집이 네 가게라고? 왜 하필이면 언니가 연 꽃집 바로 옆이야?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 이 동네에 내가 먼저 찜해뒀던 거 알지? 나도 언니 방해하려던 건 절대 아니야. 방해가 아니라고? 네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망쳐놨는데? 네가 어디서 뭘 하든 상관없는데 왜 하필 여기야? 내 가게 근처까지 와서 이런 짓을 해? 언니, 나 진짜 그런 의도 아니야. 나 여기서 조용히 꽃집 하면서 살고 싶어서 연 거야. 언니가 여기서 장사하는지 몰랐고. 몰랐다고? 네가 몰랐을 리가 없잖아. 내가 홍보를 얼마나 했는데. 참,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가 막힌데. 언니가 이렇게 나한테 화낼 줄은 몰랐어. 나도 잘못했던 거 인정해. 근데 이건 진짜 그냥 내 일자리일 뿐이라고. 너 같은 애가 잘못이란 말을 쉽게 입에 올리는 거 진짜 역겹다. 너 그냥 조용히 살아. 허튼 짓거리 하지 말고. 이미 벌어진 일을 어쩌겠냐는 생각도 들었지만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전 남편이 매일 밤 그 여자 가게에 들러서 문을 닫아주고 같이 퇴근하는 거예요. 그 꼴을 보고 있으니 혈압이 올라 눈이 도는데 그 순간에도 절 다잡았어요. 너희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다고. 내가 더 잘해서 너희를 끝까지 밟아버리겠다고 독하게 마음을 먹었죠. 다행히 예전에 마케팅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큰 힘이 됐어요. 꽃집을 더 잘 꾸미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거든요. 먼저 매달 다른 테마를 정해서 꽃다발과 장식을 꾸몄어요. 봄에는 비밀의 정원 같은 화사한 테마를, 여름에는 바다를 떠올리게 하는 블루톤의 디자인을 선보였죠. 그리고 그런 테마를 홍보하려고 SNS와 블로그에 사진을 올리면서 손님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줬어요. 이번 달 테마도 너무 예쁘다는 손님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도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플라워 클래스도 열었어요. 단순히 꽃을 파는 걸 넘어 손님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가게에 애정을 느끼게 하자는 의도였죠. 저의 이런 시도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가게는 점점 바빠졌지만 상간녀의 꽃집은 정반대였어요. 디자인이 촌스럽고 감각도 없어 보였어요. 진짜로 저걸 보고 누가 꽃을 사고 싶어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님들이 떨어져 나가는 건 당연한 결과였고 이왕 그렇게 될 거 차라리 빨리 망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상간녀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한테 시비를 까더라고요. 자기네 꽃집이 안 되니 별 발악을 다 떠는구나 싶었어요. 언니, 도대체 양심이 있긴 해? 왜 내가 주문해둔 꽃재료를 언니가 가져갔어? 뭐래? 내가 네 꽃재료를 가져갔다고? 그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거래하던 꽃 도매상이 언니한테도 꽃을 팔았다고 하더라. 언니 일부러 내 공급선까지 뺏어가려고 그런 거지? 야, 너 진짜 제정신이야? 도매상한테 꽃 사는 게 무슨 문제라고. 그 사람이 너랑만 거래하는 것도 아니잖아. 언니가 내 경쟁자인데 같은 도매상에서 꽃을 사면 내가 얼마나 불리해지는지 몰라? 너 일부러 그런 거잖아. 너? 이게 돌았나? 웃기지도 않네. 너야말로 내가 열심히 장사하는 걸 네가 이딴 식으로 트집 잡는 거 모를 줄 아니? 네 가게 장사 안 되는 이유는 네가 감각도 더럽게 없고 꽃도 못 만들어서야. 그걸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데? 아이고 두 분. 여기서 이렇게 악다구니 쓰면 손님들이 뭘 보고 가게를 들어오겠어요. 싸움 구경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게다가 동네 장사라는 게 뭐예요. 서로 돕고 사는 건데 이렇게 싸우면 우리 상가 분위기 다 망가져요. 아유, 조금만 진정하시라니까요. 아유, 진짜 꽃 팔러 왔다가 싸움 구경만 하게 생겼네. 아, 그만들지 마세요. 네가 먼저 양보해. 너만 이 동네에서 없어지면 내가 편해질 거야. 웃기지 마. 나 여기서 가게 접을 생각 1도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그럼 끝까지 해보자는 거네. 좋아. 아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네 마음대로 해봐. 근데 이렇게 추잡하게 굴면 네 얼굴에 더 먹칠하는 거다. 알아서 하라고. 결국 그날은 같이 장사하는 다른 분들이 말려서 싸움이 더 크게 번지지 않고 끝났어요. 솔직히 저도 이런 일이 또 벌어질까 봐 걱정되긴 했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진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가끔은 뭘 해도 왜 이렇게 일이 꼬이나 싶은 날이 있잖아요. 딱 그게 이 사건이 터졌을 때였어요.
뭘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었는데 상황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꼬여버리더라고요. 한동안 가게가 너무 조용해서 조금이라도 활기를 띄워보려고 팔지는 못하고 버리기는 아까운 상품성 없는 꽃들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쓰레기통으로 가느니 누군가에게는 작지만 행복한 선물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웬걸?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꽃을 받아가고 나중에 꽃다발 만들 때 여기로 온다고 하면서 진짜 찾아와주고 하면서 장사가 좀 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참 기억에 남는 분이 있었는데 매일같이 꽃집에 오시던 할머니였고 항상 백합만 달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백합을 좋아하시는구나 싶었는데 계속 똑같이 백합만 찾으시는 걸 보니 이유가 궁금해졌죠.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할머니는 아들이 백합을 참 좋아했다며 눈가가 붉어지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백합을 고르던 할머니의 손길이 얼마나 애틋했을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백합을 따로 빼놓고 기다리며 할머니가 오실 때마다 더 정성껏 대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분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런 고마움을 느끼며 장사도 잘했는데 좋은 일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저 꽃집에서는 공짜로 꽃 준다는 소문이 동네에 쫙 퍼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상품성 없는 꽃을 드리는 건데 상태 좋은 걸로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들을 듣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공짜로 드리는 건 말 그대로 버리기 아까운 꽃들을 나누는 거였는데 이젠 사람들이 좋은 꽃만 공짜로 받으려는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심지어 누군가가 무료로 나눠주는 꽃이랑 돈 받고 파는 꽃이 퀄리티가 똑같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 거예요. 그 소문에는 상간녀가 있었고 소문을 부풀려 절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저 꽃집은 파는 꽃도 공짜 꽃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내가 전문가라 잘 알잖아. 야, 너 입 함부로 놀리고 다니지 말라고 했지?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언니 꽃 퀄리티가 그래. 손님들도 내가 더 고급스럽다고 하던데? 네가 한 게 더 고급스럽다고? 누가 그러니? 네 기둥서방이 그러니? 너나 네 서방이나 입 함부로 놀리다간 명예훼손으로 내가 너 고소할 줄 알아? 고소? 웃기지 마. 언니가 뭘 어쩔 건데? 내가 없는 소리 했어? 없는 소리지. 그것도 너 따위한테 평가받을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잘 새겨들어. 네가 또 한 번 내 가게 흠집 내려는 말하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둬. 이런 소리를 듣는데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말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꽃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어차피 공짜로 받을 수 있는데 왜 돈을 내냐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어요. 결국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저는 공짜로 나눠주는 걸 중단했는데 문제가 사람들의 반응이 어찌나 차갑던지요. 꽃을 왜 갑자기 안 나눠주냐고 동네 사람들 다 기대하고 왔다고 하질 않나. 중간에 하다가 안 할 거였으면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괜히 희망만 줬다고 불평했죠. 이런 말을 들으니까요. 진짜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놓은 덫에 제가 걸린 꼴이었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제가 너무 멍청하고 무모했나 싶었어요. 왜 처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예측하지 못했을까? 왜 더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했을까? 자책만 계속 늘어갔죠. 결국 관리비라도 벌어보자는 생각에 주말에는 알바라도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낮에는 가게를 지키고 밤에는 작은 카페에서 설거지 알바를 시작했죠.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면서 이 일을 계기로 제 가게를 어떻게 다시 일으킬지 고민을 시작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코시국이 닥치면서 가게는 더더욱 힘들어졌어요. 졸업식과 입학식 같은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사람들이 꽃을 사는 일조차 드물어지니 매출이 쉽게 올라오질 않더라고요. 가게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버둥대긴 했지만
솔직히 그날은 유난히도 한계가 느껴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문을 닫고 혼자 가게에 남아 소주를 한 병 땄어요. 사실 소주가 맛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가게에서 홀로 앉아있으니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가 더 처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창밖에서 어떤 할머니가 초라한 모습으로 서성이는 게 보였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분인가 했는데 계속 꽃집 앞에 머물러 계시길래 마음에 걸렸죠. 비도 오는데 젖은 채로 서 계시는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죠. 할머니의 낡고 축축한 옷차림, 그리고 힘없이 꽃집 안을 들여다보는 그 눈빛이 제 가슴을 퍽 치는 것 같았어요. 결국 문을 열고 나가서 말을 걸었어요. 비도 오는데 여기서 뭐 하시고 계시냐고, 무슨 일이냐고 하니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절 보셨는데 그 눈빛이 너무 낯익은 거예요. 어머, 어딘가 낯이 익는다 했더니 예전에 매일같이 제 꽃집에 오셨던 백합 할머니였어요. 한동안 보이지 않으셔서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보니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여기서 꽃을 받아갔었는데요. 여기서 팔다 남은 꽃을 무료로 주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서요. 미안하지만 오늘도 꽃 한 송이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 기일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할머니의 허름한 차림도 안타까웠지만 그보다도 아들 기일이라는 말이 너무도 무겁게 다가왔거든요. 저도 아들을 먼저 보낸 엄마라서 그런지 그 말이 그냥 흘러가질 않더라고요. 아, 할머니, 한 송이요? 한 송이로는 부족하죠. 제가 예쁘게 만들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한 송이도 고마운데 이렇게 신경 써주면 내가 더 고맙지. 젊은 사람 참 친절하네. 요즘 이런 마음씨 보기 힘든데. 무슨 말씀을요. 아드님 기일이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 마음 잘 알아서요. 가게 안으로 들어와 풍성한 꽃다발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제서야 알았죠. 예전에 한 달 내내 백합을 받아가셨던 그 기간이 할머니께서 아드님을 떠나보낸 직후였다는 거려. 할머니는 그날을 떠올리며 아들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말씀하셨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다는데 사고 당시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갑작스럽게 아드님이 떠나고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그저 아들이 좋아했던 백합을 들고 매일 납골당을 찾는 게 유일한 위안이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 제 아들 이야기를 꺼내며 한참 이야기를 나눴고 서로의 아픔을 서로 보듬어 주었어요. 우리 아들이 백합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매일 들고 갔는데 아들이 가고 그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어요. 난 1년 넘게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더라니까. 그리고 아들 기일만 되면 더 미쳐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저도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사고로 떠나보내고 저 혼자 살았어요. 저도 처음엔 믿기지도 않고 그냥 이게 현실이 아니라는 생각만 들고 우리 아들 따라갈까 매일매일 생각했어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그런 일을 겪었다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겠어. 아휴, 그 마음 나도 알아. 세상에 부모가 자식 먼저 보내는 것만큼 아픈 게 또 있겠어. 그쵸?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빈자리는 채워지지가 않았고 기일마다 더 힘들고 괜히 자책하게 되고요. 그래도 이렇게 꿋꿋이 살고 있는 거 보면 대단하네. 나는 아직도 마음이 안 잡혀. 근데 애기 엄마는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보니까 대견하네. 저도 그래요. 아무리 바쁘게 지내도
그 아이 생각이 문득문득 나요. 할머니 아드님도 아마 하늘에서 할머니가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자식이 우리 곁에 없더라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테니까요. 힘내서 살아가는 모습 보여줘야죠. 그래야겠지? 그래야겠어. 아유, 고마워, 애기 엄마. 이렇게 내 얘기 들어줘서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아.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치셨고 저도 같이 울면서 꽃다발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비 오는 밤, 가게 안에서는 서로의 아픔과 위로가 뒤섞인 시간이 흘렀죠. 꽃다발을 건네드릴 때 할머니는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시며 꼭 아들에게 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잊히질 않더라고요. 할머니를 배웅하려고 문 밖까지 나섰는데 마침 상간녀가 가게 앞을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저 미친년은 한 번이라도 조용히 좀 지나가지. 역시나 그녀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딱 멈춰서더니 입을 열어선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내뱉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 노인네 아까 우리 가게에 잘못 찾아와서 구걸하더니 여기로 잘 왔네. 거지가 거지 알아보고 거지들끼리 통했구나. 어머, 이 가게랑은 잘 어울리긴 하네. 뭐라고? 거지가 거지를 알아봐?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해? 어디서 그런 모욕적인 말을 내뱉고 다녀? 이게 사람 예비야? 워낙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혀 그 상간녀한테 한 소리 하려던 찰나 할머니가 갑자기 제가 만들어드린 꽃다발을 번쩍 들어 상간녀를 향해 걸어가시더니 그 꽃다발로 그 상간녀 머리며 어깨며 몸을 마구잡이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순간 얼어붙었지만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뛰어가 할머니를 말렸어요. 상간녀는 머리를 부여잡고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이,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짓이야? 나 지금 신고할 거야. 이런 미친 사람 처음 본네 진짜. 그래, 신고해봐. 나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이야. 병원도 다니고 있어. 그래서 벌도 안 받아. 신고해봐 어디. 그 말에 상간녀는 기가 막혔는지 바닥에 침을 퇴 뱉고는 재수가 없다고 중얼거리며 뒤돌아 가버렸어요. 저는 할머니께 다가가 괜찮으시냐고 여쭤보며 꽃다발이 이렇게 됐으니 새로 만들어드리겠다고 하니 할머니는 기껏 이쁘게 만든 꽃다발이 이렇게 됐다며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전 호탕하게 웃으며 잘하셨다고, 그럴 만한 일이었다고, 전혀는 더 맞아야 정신 차린다고 했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 꽃다발을 새로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상간녀 이야기까지 꺼내게 됐어요. 이미 제 과거 이야기도 나눈 터라 이번에는 그 여자가 제 남편과 어떤 식으로 얽혀 있었는지 솔직하게 다 털어놨죠. 할머니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화가 나신 듯 분노를 감추지 못하셨어요. 그런 인간은 사람이 아니라며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도 뻔뻔할 수 있냐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왜 이렇게 사이다를 한 트럭 마신 것 같은지 몰랐어요. 할머니도 어떻게 상간녀를 먼저 만났는지 이야기해 주셨죠. 할머니는 사실 저희 가게를 찾아오려고 했는데 헷갈려서 그 여자의 가게로 먼저 갔다고 하셨어요. 거기 가서 예전에 여기서 꽃을 무료로 준 적이 있지 않느냐며 물어봤더니 그 여자가 문전박대를 했다고요. 그러고는 제 가게 위치를 알려줬는데 그 태도가 어찌나 싸가지 없던지 이미 거기서부터 속이 뒤집혔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들으니 상간녀가 할머니를 어떻게 대했을지 너무도 뻔히 그려지더군요. 저는 새로 만든 꽃다발을 정성껏 건네드렸고 제가 언제까지 여기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또 한 번 꼭 오시고 아드님한테 잘 다녀오시라고 했어요. 할머니를 그렇게 배웅하고 문을 닫았지만 여전히 어수선했고 가게 뒤편 작은 휴게실로 다시 들어가 한숨을 쉬며 술 한 잔을 따랐죠. 그리고 잠이 노곤노곤하게 오길래 한숨 잤는데 얼마나 잤을까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귀청에 떨어지는 소리였는지 너무 놀랐어요. 나가볼까 말까 망설였지만 확인을 안 하면 계속 문을 두드릴 것 같아 결국 휴게실에서 나와 문 앞으로 갔죠. 조심스럽게 내다보니 이미 해가 떨어져 밤이었고 어두운 거리 한가운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는 낮에 본 할머니가 꽃다발을 꼭 안고 중년 여자와 같이 서 있었어요. 그 낯선 풍경이 제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술 기운이 단번에 날아갈 만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얼른 문을 열었더니 중년 여자가 저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을 꺼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저희 시어머니께 이 꽃다발을 만들어주신 분이 맞으신가요? 아, 네. 제가 만든 게 맞습니다만 혹시 무슨 일이신가요? 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께서 예전에도 이런 적이 몇 번 있으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히 힘들어 보이셨던 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꽃다발을 받고 정말 큰 위로를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꼭 직접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이 꽃집 다시 와야겠다고 해서 며느리를 데리고 왔지, 내가. 사실 어머니께서 오늘 굉장히 힘들어 보이셨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시자마자 아까 받은 꽃다발을 꼭 안고 계시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한 마음에 함께 찾아왔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아리더라고요. 제가 만든 꽃다발 하나가 할머니께 그렇게 큰 힘이 되었다니. 얼떨떨하면서도 뿌듯한 마음이 들었는데 며느리라는 분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그분은 그 할머니는 어느 중소기업 회장의 모친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회장이 할머니가 낮에 말씀해주신 돌아가신 아드님이었고요. 할머니께서는 세상을 떠난 아드님을 기리는 날이면 그날의 트라우마로 인해 조울증이 심해져 길거리를 배회하시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도 바로 그날 중 하나였다고 하더군요. 할머니 며느님은 어떻게든 제게 이 은혜를 갚고 싶다며 계속해서 감사의 뜻을 표현하셨어요.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시어머니께서 정말 오랜만에 편안해 보이셨다고 하며 무엇이든 말씀만 하시면 꼭 보답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죠. 할머니도 뒤에서 방긋 웃으며 한번 얘기해보라고 하셨는데 전 두 손을 급히 휘저으며 말했어요. 전 아니라고, 정말 괜찮다고 했어요. 그저 꽃을 만들어드린 것뿐인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며 할머니께서 좋아하셨다니 저도 너무 기쁠 뿐이라고 말했죠. 일단은 할머니가 알겠다며 며느리에게 이제 네가 여기가 어딘 줄 알았으니까 가자 하며 데리고 나가시더군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며 떠나셨어요. 그런데 며칠 후 할머니 며느리가 찾아와 할머니가 저를 어떻게든 도와주라고 하셨다며 그 말씀을 들은 며느리가 진심으로 절 돕기 위해 나섰고 말뿐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먼저 본인 아들이 회장으로 있었던 회사 건물에 꽃을 납품하는 계약을 제안해 주셨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본인이 잘 알고 지내는 사모님들에게도 절 적극적으로 추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다른 회사들과 연계가 되어 플로리스트 계약까지 이어졌고 순식간에 제 꽃집은 중소기업 5군데와 계약을 맺게 되었어요. 회사뿐만 아니라 집에도 꽃을 납품하고 인테리어랑 계절에 맞게 꽃꽂이를 해드리는 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할머니의 며느님의 소개로 만난 사모님들이 여러 행사에 절 초대해 주시면서 저도 나름 인맥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 명성이 제 꽃집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 이제는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겼어요. 처음엔 믿기지 않을 만큼 큰 변화였어요. 그동안 소박하게 꽃을 팔던 작은 가게가 이렇게나 성장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계약서를 몇 번이나 다시 읽어보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확인하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매장에서 꽃을 파는 수익보다 회사와 잘 사는 집들의 집에 꽃을 납품하고 꽃꽂이를 해주는 수입이 몇 배로 늘어났고 일이 점점 커지면서 알바생도 3명이나 고용하게 되었죠. 매일 바쁘게 일하다 보니 몸은 힘들었지만 제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라와 준 것 같아서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어요. 그런데 저의 영원한 천적 있죠? 상간녀가
제가 중소기업들과 전기 납품 계약을 맺었다는 소문을 듣고는 또다시 저를 헐뜯기 시작했거든요. 정말이지 그 여자는 저를 가만히 두질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제 앞에서 깝치는지. 동네 사람들에게 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자기 가게 손님들한테는 저희 꽃집을 비방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꽃집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상간녀의 가게에서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며 화가 나서 절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 얼마나 열이 받았던지요. 더 이상 참아줄 수는 없겠다 싶어서 그날 바로 행동에 나섰어요. 네가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꽃집 얘기를 악의적으로 퍼뜨리면 나도 네 더러운 사생활을 악의적으로 다 퍼뜨리겠다고요. 저는 제 가게 앞에 상간녀를 겨냥한 프레카드를 만들어 걸었어요. 상간녀가 운영하는 꽃집이 있다. 전 남편을 뺏어간 여자라는 비방의 내용을 담았고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려면 해보라는 경고까지 했죠. 이제는 도의적으로 참아주는 게 아니라 당당히 제 입장을 밝힌다고 써놨죠. 내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봐주고 있었는지 느껴보라는 말까지 썼어요. 할머니의 며느리도 이 소식을 듣고 절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나섰어요. 사장님, 제가 그 꽃집 상가를 그냥 사버릴까요? 그리고 확 내쫓아버릴까? 사장님도 마음 편해지고 상간녀도 입 닫을 거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돈 벌어서 저 집 상가 사버릴까? 그런 생각했잖아요. 그죠? 나도 보는데 너무 열받아서 못 참겠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니까요. 진짜 며느님 말씀 들으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저 사람들 자꾸 저희 꽃집 흠잡으려고 시비 거는 거 저도 가만히 보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옆에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배짱 있게 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요. 우리 아버지도 바람핀 적이 있어서 나도 그 마음 10분이에요. 우리 엄마가 상간녀 때문에 속 많이 썩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제 속이 얼마나 시원해졌던지요. 물론 그런 극단적인 방법까지는 바라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얼마나 후련하게 해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며느리와 할머니는 상간녀의 꽃집으로 직접 찾아가셨는데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통쾌했어요. 며느리와 할머니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대놓고 갑질을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사장님 누구예요? 이 가게가 그렇게 명성이 자자하다면서요? 상간녀가 만든 더러운 꽃 좀 보려고 왔는데 어디 한번 만들어봐. 아이고 여기 꽃이 다 시들시들하네. 꼭 남의 남자 뺏어 먹은 년 상태 같네. 이런 걸 팔면서 돈을 받는다고? 손님들한테 이런 거 먹이듯이 주고도 부끄럽지 않니? 이 가게 문 닫아야겠네. 뭐라고요? 저기요. 아니, 남의 가게에 와서 뭐 하는 행동이에요? 예의는 어디다 뒀어요? 예의? 아이고 남의 남자 뺏어가고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는 게 예의야? 꽃가게를 하려면 마음부터 깨끗해야 꽃이 예뻐 보이는 법인데 여기 주인 상태부터 엉망이라 그런가 꽃도 죄다 시들었네. 아이고 이 꽃 좀 봐요. 줄기가 다 꺾였네. 꼭 주인 닮은 것 같아. 꺾이고 뒤틀리고 엉망진창. 왜? 불편해? 네가 남의 남자 뺏을 땐 부끄러워하지도 않더니 꽃 시들었다고 지적받는 건 기분 나쁘니? 손님들한테도 이딴 품질로 팔고선 뻔뻔하게 돈 받은 거지? 여기가 꽃집인지 잡초밭인지 모르겠네. 저기요.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저희 가게에서 나가주세요. 명예? 너한테 명예가 남아있긴 해? 남의 인생 망치고 그걸로 장사해서 돈 버는 사람이 더 창피한 거 아니야? 그 둘의 등장에 상간녀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쩔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손님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니 그제야 말을 잇지 못하고 나가시라고 잡아 끌고 난리였다더라고요. 며느님과 할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가게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도 이런 곳에 왜 오시느냐, 더 좋은 가게가 많다며 우리 가게를 추천하기까지 했다고 해요. 결국 그날 상간녀는 쫓겨나듯 가게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제 마음이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제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이렇게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든든했거든요. 근데 어이가 없던 게 전 남편이 제 꽃집에 불쑥 들어와선 대뜸 저를 보며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냐고 정말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너랑은 할 얘기 없다고 하니 마치 저의 이런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처지를 랩을 하듯이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상간녀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며 한숨을 푹 쉬는 모습이 어찌나 가련한 척 하던지. 솔직히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그 여자를 믿고 퇴직금까지 털어서 사업 자금을 댔는데 알다시피 가게도 망하고 돈은 죄다 자기 부모한테 쓰거나 자기 사치에 썼더라고. 정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기분이야. 그래서 어쩌라고. 그걸 지금 나한테 와서 왜 얘기하는데? 너 왜 왔는데? 너 지금 사업 잘 되고 있잖아. 그 가게 네가 인수하면 서로 윈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꺼져. 네가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해? 그 가게를 인수하라니.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같은 사람 상대할 시간 없으니까 빨리 꺼져. 네가 뿌린 거 지금 거두는 거야. 너 천벌을 받는 거라고. 우리 아들이 애비 같지도 않은 너한테 벌을 내리는 거라고. 그 인간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전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결국 정말로 그 인간들은 벌을 받았는지 상간녀가 가게를 접게 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게 되었죠. 제 인생에 이런 속 시원한 일이 또 있을까 싶더라고요.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전 이제 외부 출장 다니는 일이 많아지면서 꽃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졌고 가게는 알바생들에게 맡겼는데 졸업식이나 어버이날처럼 바쁜 시즌이 되면 알바생을 단기로 뽑는데 저희 꽃집에 상간녀가 생활비를 벌겠다며 몰래 면접을 보러 왔던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어요. 알바생 중에 저랑 한 3년 일한 친구가 저한테 그 사실을 전해줬을 때 얼마나 웃기고 황당했는지. 제가 일단 뽑으라고 한 다음에 가게에 가서 그년을 쥐잡이를 했죠. 상간녀는 제가 가게에 절대로 안 나오는 줄 알고 아주 열심히도 일을 하고 자빠졌더라고요. 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 가게가 네가 숨어서 일할 만한 곳으로 보였냐? 아유, 깜짝이야. 언니, 그게 그냥 돈이 필요해서요. 다른 뜻은 없었어요. 언니라고 하지도 마. 진짜 어이가 없네. 감히 철판을 깔아도 유분수지. 네가 내 가게에서 뻔뻔하게 알바를 해? 내 돈을 가지고 가겠다. 아니, 사장님. 다른 데는 일자리가 없어서요. 야, 무슨 다른 데 일자리가 없어. 노가다라도 뛰어. 딱 한 번만 말할 테니까 당장 나가라. 언니,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폐기치지 않을게요. 깽값으로 알바비 줄까? 아니면 그냥 나갈래? 그 말을 듣자 상간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황급히 가게를 나갔고 그 이후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던 알바생들이 그 장면을 보고 속 시원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전 그제야 모든 게 제 과거의 안 좋은 일들을 제대로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복수의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신 분은 할머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단순히 백합 몇 송이와 꽃다발 2개를 만들어드린 게 전부였는데 그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보답으로 돌아올 줄은 정말 상상조차 못했거든요. 그때는 그저 할머니께서 힘든 날 위로를 받으셨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제가 더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 마음이 벅차올라요. 할머니 덕분에 저는 사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플로리스트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멘토로서 도움을 줄 기회까지 얻게 되었죠. 이 모든 게 제게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다가와요. 지금도 할머니와 전 단순한 손님과 꽃집 사장의 관계를 넘어서 정말 특별한 유대감을 나누고 있어요. 둘 다 아들의 빈자리는 여전히 가슴 한편에 남아있지만 할머니와 함께하며 서로를 다독이기도 해요.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혹시 우리 아들과 할머니의 아들이 하늘에서 만나 저와 할머니를 이어준 게 아닐까 하고요.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놀라웠고 이제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한때 제 삶을 어지럽히던 전남편과 상간녀는 이제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자신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결과를 맞이한 거죠.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상간녀랑 전 남편이 결국 갈라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들을 보면서 인생은 정말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결국 그들이 한 행동이 스스로를 증명했을 뿐이니까요. 이제 제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되고 평화로워졌어요. 꽃집을 운영하면서 외부로 출장 다니는 일이 많아지고 부모님과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언니와도 자주 만나고 있고 남동생과도 잘 지내고 있죠. 인생의 아픔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아픔을 채워줄 새로운 기쁨과 사람들을 만나며 오늘도 전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난과 상처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나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보람을 느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각자의 인생에서 힘든 일이 있으시겠지만 꼭 포기하지 마시고 저처럼 다시 일어설 힘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